반갑습니다. 오늘 법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길게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래저래 해볼까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크게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야기 했죠.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은 사람 단체, 재단은 재산, 재물 단체 이런 거고, 거기다가 법 인격이 붙은 게 법인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법인격이 뭐다? 자격, 권리 이런 게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민증 받는 것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되니까 주는 겁니다. 외국인 안 줘요. 자, 어쨌든 법인격 이렇게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안에서도 재단법인만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만든다고 법을 바꾸면 사단법인이 되기는 해. 되긴 해. 안 될 게 어딨어. 법만 바꾸면 되지. 근데 사회복지 전체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특수성,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 등등등 때문에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누구한테 유리할까? 수혜자, 클라이언트, 국민들한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을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역사와 목적과 기능과 무엇이 더 이익이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설법이라고 하는데, 공익법인 설립 법률, 공설법 안에 특수법인이에요. 공설법상의 공익법인 안에서의 특수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자, 해놨는데 이 사회복지법인이 도대체 어떤 영역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크게 공공 부분에서 시작했다, 민간 부분에서 시작했다, 중간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역사 과정은 크게 이렇게 공공에서 시작했다, 민간에서 시작했다, 중간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썰만 생각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2017년 기준이고, 이제는 여기 쌤이 사이트를 해놨죠. 잠깐만, 이걸 좀 잠시 좀 보여줄까? 왜 치면 안 들어가지? 이렇게 좀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구글에 치면 됩니다. 요거 치면 이렇게 보면 쭉쭉쭉 나와 있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이 사이트를. 그 다음에 여기 공시 보면 시설공시랑 법인공시가 있잖아요. 그쵸? 시설공시라는 것은 복지관 같은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고, 법인은 시설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이 법인을 이야기하는, 오늘 법인공시를 볼게요. 여기 쭉쭉쭉 나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부산에 뜹니다. 이렇게 법인이 한 32개 뜨고요. 뜨고 있고, 여기 각
법인, 시설법인, 뭐 지원법인 이렇게 있죠.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있는데 시설법인은 말 그대로 어떤 시설,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복지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이야기를 하고, 지원법인은 시설이 없어요. 시설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를 지원하는 법인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운영 방식이.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문수복지재단, 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용호복지관의 이 문수복지재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되면 다 나오죠. 예산 총괄표, 이게 얼마냐, 세입, 세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단위가 얼마지? 원이겠네. 뭐죠?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근데 3억 39 아니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 9천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단위가 이게 뭐 단위가 잘못된 느낌이에요. 단위가 세입을 보자. 재산 수입, 후원금, 이월금. 당연히 보조금이 빠졌죠. 보조금이 빠졌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빠졌어요. 보조금이 빠지니까 뭐 이 금액이 나오겠죠. 예. 이 법인의,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이건 시설 예산이 아니구나. 시설 예산이 아니구나. 무슨 말이냐면 법인 예산이잖아요. 법인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용호복지관의 예산은 이거보다 10배 이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배의 3분의 2 정도는 당연히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재산, 기본 재산이 이 정도 있고, 후원금이 뭐 한 2억 7천 정도, 뭐 2월금, 잡수익 이렇게 나왔고, 사무비, 인건비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한 3억 정도 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설은 다릅니다. 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뭐 있을까? 지원법인은 아마 더 작을걸, 예산이? 아마 비슷하네, 대충. 그죠? 10분의 1 정도 되네. 지원법인 더 작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궁금한데 계속 볼까? 아는 법인이 많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예산. 후원금 수입이 뭐지? 나도 이거 모르겠다. 후원금. 개인이 그냥 이렇게 후원금 한 거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상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거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뭐 이래저래 이렇게 있으니 2017년 그때 복지부가 정리한 기준은 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요 기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도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보시고, 자,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어떤 영역 중에서 이거를 법인 운영을 자치권, 개인의 어떤 자치권이라고 보고, 이걸 민간 부분설에서 많이 해석은 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바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포괄적인 법인 운영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제 이 특별법이 제정된 게 70년인데 이 역사를 거치면서 이때쯤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슬슬 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은 해요. 나오기 시작하고 97년에 개정을 하고, 이제 원래는 이게 허가제였어요. 허가제를 했어요. 국가가 허가를 하는 데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신고제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신고제를 전환을 한다고 해서 막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사회복지 시설이나 법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뭐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랬는데 2007년에 바우처 제도, 지금은 이제 거의 장기요양보험 영역에 다 들어왔는데,
이 바우처 제도 장기요양 보험에 하면서 이게 영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 정도 보면 우리나라 시설에 7할, 사실 지금 더 많을 거예요. 지금쯤 되면 한 8할쯤 될 것 같기도 한데, 느낌상.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다? 네. 개인시설이에요. 개인시설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복지는, 특히 돌봄 영역은 거의 개인,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편하고, 주 내용 보시면 알겠고, 그러다가 또 이 2005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가니 사건이 터져서 이거를 개혁안을 냈었어요. 좀 개혁해보자. 근데 굉장히 많이 막았죠. 관련된 사람이. 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쌤이 좀 수업 시간에 좀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뭐 이런저런 때문에 막았어요. 특히 이사에 관련된 이사의 운영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이 막았다가 우리가 이제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뭐 그래서 언제 됐냐면 여기 1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2007년에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도 뭐 7인으로 되고 뭐 바꾸고 정족수 어쩌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반대 때문에 막 막히다가 여론의 반동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한 2012년쯤에 이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요거예요. 법인 회사가 될 수 없는 독소 조항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복지부가 하려고 했던 걸 빠그러지고 2012년에 도가니 사건이 소설화되고 함으로써 복지 사업법이 개정이 되고 현재까지 이 법을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이제 개정이 이제 됐죠. 특히 이제 뭐 특히 이사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사회 이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뭐 인권 보장, 사회복지 법인 시설의 공공화 강화, 그쵸? 원래는 3분의 1이었는데 친인척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사, 뭐 이런 지금 쌤이 올려줬던 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12년도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법인의 변천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사제도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재단은 이사제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게 가장 최종 결정 권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이사제도가 있고 이 이사제도 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는 있어요. 여전히 한계고 근데 이게 뭐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출연해서 기부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것이 내가 큰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고 내 어떤 목적,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복지의 목적을 해야 되잖아. 내 재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헌법재판소는 법인 자체가 민간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의 자유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재단을 복지를 위해서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창립자의 의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창립자의 의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관, 즉 이사잖아요. 근데 그 이사의 구성을 설립자가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 사람 외부의 눈에서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그럼 내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 내가 만드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걸 공공으로 바라봐야 될지 민간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논쟁. 왜냐면 공익법인이잖아. 이게 영리법인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진 않죠, 당연히. 공익법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네, 그런 구조.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인이 무작정 나쁘다. 이사의 구조가 7인처 구성한 혹은 이사의 그 설립자와 친한 관계,
이사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사회 구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앞에 쭉 읽어보시면 뭐 친인척에 대한 규정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회이사, 외부이사 제도에 대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외부이사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이슈는 그거예요. 외부이사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설립자의 뜻이라든지 설립자가 지향하는 방향을 외부이사가 방해하거나 외부이사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뜻으로 오해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설립자가 죽었어. 그 친척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받아서 그 설립자의 의지를 갖고 가는데 사회에서는 그걸 잘 몰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이사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원래 재단이 운영하려는, 재단이 지향하는 방향이 좀 뒤틀릴 수도 있고요. 역으로 설립자의 사회이사 제도의 영향력을 줄이면 이 이사회 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어떤 특정 문제, 특정 비리나 특정 문제를 완벽하게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100% 좋은 건 없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항상 말하기는 좀 힘들죠.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이사제도에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서로의 어떤 민간에서의 어떤 자유권과 공익으로서의 공공성이 계속 상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외부 이사 제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2012년에 개정안이 합헌이 되었습니다. 외부 이사 제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2007년에는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외부 이사 싫다. 왜 외부 이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또 순수한 목적을 더럽히냐. 근데 2012년에는 그래도 해야 된다. 왜? 공익이기 때문에. 즉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모순되는 게 있어요. 이사회 제도는 민간의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공익을 따른다. 그래서 외부이사 제도를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상당 부분에서 외부이사의 권한이 좀 강한 편이에요. 꽤 많은 영역이. 특히 다른 영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네, 강해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제도는 굉장히 양쪽 다 개인의 자유, 공공의 이익,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뭐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게 이슈가 여기인데 법 이후에 97년 법 이후에 시설장 외에는 시설 종사자는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이 조항이 생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즉 기관의 장은 법인 이사회나 법인의 설립자와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기관장이 되겠죠. 그렇죠. 법인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기관장을 선임할 때 자기랑 안 친한 사람을 기관장을 뽑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철학, 운영 방향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기관장 시키죠.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다 그래요. 근데 종사자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뭐 팀장님, 부장님이 이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과장님이나 부장님 직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이사회에 전달될 수 없어요. 만약에 밑에 직원들과 기관장의 사이가 안 좋거나 기관장이 굉장히 리더십이 너무 이 복지사 선생님들의 좀 흔히 말해서 열정페이를 시키거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를, 예를 들어서 뭐 휴가를 좀, 우리가 힘드니까 휴가를 좀 늘려달라, 아니면 뭐 어떤
프로포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달라 뭐 이런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소리를 기관장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그냥 깔고 앉아 버리는 거지. 이게 이사회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사회에서 어필을 해야지, 호소를 해야지 뭔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시설 종사자의 말들이 안 올라가, 혹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그걸 반대해. 그러면 종사자의 어떤 권리 증진, 복리가 실질적으로 전체 조직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한 개의 조직이 아닌 프랜차이즈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홀트, 뭐 어린이 재단, 뭐 월드비전, 뭐 어떤 이런 큰 체인화 돼 있는 데서는 법인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죠. 거기서 결정되는 게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조직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근데 거기에 직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특히 작은 시설에서 이러한 직원이, 시설에 일하는 직원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런 도가니 사건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독소조항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아예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외부 이사 제도가 있고, 하나는 조직원들이 그걸 들어가서, 쌤 말했죠. 사단법인은 주주총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근데 이건 안 돼요. 물론 사단법인도 영리도 주식이나 이런 거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단법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거죠. 네. 자, 어쨌든 자, 뒷부분은 시설 뭐 이런 뒷부분 요거는 좀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의 고용 이야기나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게 내용이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자꾸 복지부가 연도별로 자꾸 말이 바뀌어. 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뭐 2019년, 20년, 21년마다 지침이 조금씩 좀 바뀌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복지부가 뭐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현장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법인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살짝 빼는 느낌? 느낌 같은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쌤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용을 할 때, 내가 계약서를 쓸거나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누구랑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논의는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근데 원칙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원칙은 시설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법인이 고용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아주 특수법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은 고용할 수 있다는 특수법을 만들지 않은 이상 자연인, 법인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여기 이 시설에 일을 해라 라고 고용을 하는 거지, 복지관이 센터가 이 사람을 고용한다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고용의 주체가 자연인, 법인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이 안 돼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아마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만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용 상태, 법인, 시설장, 법인의 어떤 권한을 받는 시설장, 받지 않은 시설장, 한 대여섯 가지 어떤 이 논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이 경우에는 어떻고 이 사례는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원칙은 법인 이사 혹은 법인과 사회복지사가 고용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가장 베스트예요.
원칙인데 그걸 현실 안에서는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많아요. 시설 안에서 고용하던가 시설장과 고용하던가 뭐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서 그걸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